이 미친놈아! 뭐 하는 거야? 면회실에 여자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오태식 상사가 도시락을 휘두르는 순간 따뜻한 국물과 밥알이 21살 청년의 얼굴에 그대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계란말이와 김치가 뒤섞인 채로 말이죠. 누나가 새벽부터 정성껏 만든 그 도시락이요. 강민호는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눈을 깜빡이지도 않은 채 국물이 턱 아래로 뚝뚝 떨어지는데도 닦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이런 굴욕이 일상인 것처럼요. 집밥도 못 삼키는 놈이 무슨 군대냐? 응? 오태식 상사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가득했습니다. 면회실 안다른 가족들은 숨을 죽이고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고요. 강지연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로요. 20살 되던 해부터 부모 대신 키워온 동생이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동생이 이런 치욕을 당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망감 때문이었습니다. 야, 이 미친놈아. 뭐 하는 거야? 지연이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헌병들이 우르르 몰려들었고 면회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 사건 뒤에 숨겨진 진실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참혹했거든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왜 21살 청년은 누나 앞에서도 저항하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끔찍한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무료로 하루 한 편 웃음과 눈물이 있는 사연이 매일 배달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30분. 서울 변두리 낡은 원룸에서 알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강지연이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을 때 창밖은 아직 어둠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잠은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어젯밤부터 계속 뒤척이며 민호 생각만 하고 있었거든요. 부엌으로 향하는 지연의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바닥에 깔린 싸구려 매트가 발바닥에 차갑게 닿았어요. 냉장고 문을 열자 형광등이 깜빡거리며 켜졌습니다. 10년도 넘은 냉장고라 소음도 심했지만 바꿀 여유는 없었어요. 지연이 번 돈은 모두 민호에게 들어갔거든요. 학비, 생활비, 그리고 이제는 면회비까지요. 도시락통을 꺼내며 지연은 어젯밤 민호의 전화를 떠올렸습니다. 평소와 다른 목소리였어요. 힘이 없고 떨리고 마치 누군가가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조심스러운 톤이었죠. 누나, 혹시 내가 사고 치면 그냥 참아줘.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민호는 어렸을 때부터 말수가 적은 편이었지만 누나 앞에서만큼은 털털했어요. 학교에서 있었던 일, 친구들과 놀았던 이야기를 재미있게 해주곤 했거든요. 그런 민호가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했을까요? 계란을 깨뜨려 프라이팬에 올리면서 지연은 민호와의 추억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후 지연은 20살의 12살 동생의 엄마가 되어야 했어요.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공장에서 일하며 민호를 키웠죠. 밤늦게 집에 와서 민호 숙제를 봐주고 아픈 날에는 병원에 업고 가고 학부모 상담 때는 젊은 나이에도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참석했어요. 민호도 누나의 희생을 알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용돈을 받아 쓸 때도 조르지 않았고 옷이 작아져도 참고 입었어요. 대신 공부를 열심히 했고 집안일도 도왔죠. 그런 착한 민호가 군대에 가서 무슨 일을 당하고 있다는 건지. 계란말이가 노릇노릇하게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당근과 파를 넣어 색깔도 예쁘게 만들었어요. 민호가 어렸을 때 제일 좋아하던 반찬이었거든요. 누나가 만든 계란말이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그때 민호는 겨우 중학생이었는데 계란말이 한 조각을 입에 넣고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었어요. 과장된 리액션이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죠. 지연은 그런 민호가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도시락을 다 싸고 나니 6시가 넘었습니다. 부대까지 가려면 지하철과 버스를 갈아타야 했고 1시간 반은 좋게 걸렸어요. 면회는 9시부터였지만 일찍 가서 줄을 서야 했거든요. 늦게 가면 대기 시간이 더 길어졌어요. 지하철 안은 아직 한산했습니다. 출근 시간 전이라 좌석도 여유가 있었어요.
지연은 창가 자리에 앉아 도시락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어둠이 걷히지 않은 서울 거리가 빠르게 스쳐 지나갔어요. 옆자리에 앉은 할머니가 지연을 힐끗 보더니 말을 걸었습니다. 이른 시간에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 동생 면회 가는 길이에요. 아이고, 군대 면회구나. 힘드시겠어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연민이 담겨 있었어요. 우리 아들도 군대 다녀왔는데 그때가 참 걱정됐어요. 멀쩡하게 보냈는데 돌아올 때는 살이 빠져서. 지연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민호도? 버스로 갈아탄 후에도 지연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부대 주변 풍경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철조망과 초소 그리고 군복 입은 병사들이 보였어요. 저 안에 민호가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부대 정문 앞 면회소에 도착했을 때는 8시 30분이었습니다. 벌써 20명 남짓한 가족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대부분 중년 여성들이었는데 모두의 얼굴에 묘한 불안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지연은 줄 맨 뒤에 섰습니다. 앞에 서 있던 60대 아주머니가 뒤돌아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처음 오시는 것 같네요. 네, 맞아요. 아이고, 그러면 모르시겠네. 요즘 여기 분위기가 좀 이상해요. 아주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이상하다고요? 네, 우리 아이들이 전화할 때마다 목소리가 뭔가 위축되어 있어요. 예전 같지 않다고 해야 하나. 다른 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 애도 지난번에 면회 왔을 때 얼굴이 많이 상해 있더라고요. 훈련하다가 그랬다고 하는데. 또 다른 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살이 많이 빠졌어요. 밥을 제대로 못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지. 지연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민호도 비슷한 일을 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어젯밤 전화에서 느꼈던 그 이상한 분위기가 이런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9시가 되자 면회소 직원이 나타났습니다. 키 크고 마른 남자로 군복을 입고 있었지만 계급장은 잘 보이지 않았어요. 얼굴에는 웃음기라곤 전혀 없었고 눈빛도 차가웠습니다. 면회 시작합니다. 신분증과 면회 신청서 준비하시고 순서대로 들어가세요. 목소리도 기계적이었어요. 마치 녹음된 안내 방송을 듣는 것 같았습니다. 대기실 분위기도 어딘가 어색했어요. 다른 면회소는 가족들이 반가워서 웃음소리라도 나는데 여기는 모두 조용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조심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지연의 차례가 되었을 때 면회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면회실 안 분위기부터가 다른 곳과 달랐어요.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쪼이고 벽면은 회색빛으로 칠해져 있었습니다. 마치 병원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민호가 면회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지연의 세계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걸음걸이부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에 민호는 키가 175cm로 또래보다 컸고 어깨도 넓어서 당당하게 걸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농구부였을 정도로 운동신경도 좋았고요. 그런 민호가 지금은 어깨가 움츠러든 채 고개를 푹 숙이고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존재 자체를 숨기려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왼쪽 다리를 절뚝거린다는 점이었습니다. 걸을 때마다 얼굴을 찡그리는 걸 보니 상당히 아픈 것 같았어요. 21살 청년이 아니라 관절염에 시달리는 70대 노인이 걷는 모습 같았습니다. 얼굴을 제대로 본 순간 지연은 입을 막고 말았어요. 볼이 많이 들어가서 광대뼈와 턱뼈가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원래 동그란 얼굴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각져 있었어요.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고 눈동자에는 생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사람의 표정이었어요. 입술은 바짝 말라서 군데군데 갈라져 있었고 목소리는 누나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목에 상처라도 있는 것처럼 쉬어 있었어요. 예전에 민호는 누나 하며 밝게 인사했는데 지금은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어떻게 된 거야? 다리는 왜 그렇고? 지연이 놀라서 일어서려는 순간 민호의 손목에 감긴 하얀 붕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붕대 사이로 삐져나온 피부가 퍼렇게 멍들어 있었어요. 손목은 또 왜 그래? 어디 다쳤어? 아무것도 아니야, 누나. 그냥 훈련하다가. 민호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지연을 똑바로 바라보지도 못했어요. 시선이 계속 바닥으로 향했습니다. 뭔가를 필사적으로 숨기고 있다는 게 너무 명백했어요. 그리고 그 숨기려는 것이 무엇인지도 어렴풋이 짐작이 갔습니다.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정성껏 만든 도시락이었어요. 민호가 좋아하는 계란말이, 김치찜 그리고 밥까지. 모든 것이 민호를 생각하며 만든 것들이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계란말이 넣었어. 그리고 김치찜도 있고. 많이 먹어. 민호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이 심하게 떨렸어요. 젓가락을 제대로 잡지도 못했습니다. 몇 번 시도한 끝에 겨우 계란말이 한 조각을 집어서 입에 넣었어요. 천천히 씻기 시작하는 민호의 표정을 보며 지연은 안도했습니다. 그래, 역시 집밥이 최고지. 민호도 좋아하는 것 같고. 그런데 갑자기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맺히더니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의에 민호가 갑자기 구토를 했습니다. 방금 먹은 계란말이가 그대로 테이블 위로 쏟아져 나왔어요. 누나가 정성껏 만든 음식이 소화되지도 못한 채 뒤죽박죽이 되어 흩어졌습니다. 민호야, 왜 그래? 어디 아파? 지연이 당황해서 민호의 등을 쓰다듬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쾅! 면회실 문이 마치 폭탄이라도 터진 것처럼 거칠게 열렸습니다. 오태식 상사가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어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로 키는 170cm 정도로 그리 크지 않았지만 몸집이 상당했습니다. 어깨가 넓고 배가 나와 있어서 위압적으로 보였어요. 얼굴에는 비웃음이 가득했고 걸음걸이에서부터 오만함이 물씬 풍겼습니다. 민호를 보는 순간 오태식의 얼굴에 더욱 비열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역시나 약한 놈은 집밥도 못 삼키네. 그의 목소리에는 조롱과 멸시가 뒤섞여 있었어요. 마치 민호를 인간이 아닌 벌레 정도로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저기요.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지연이 벌떡 일어서며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오태식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크게 웃었습니다. 집밥도 못 삼키는 놈이 무슨 군대냐? 이런 약골들 때문에 부대 전체가 개판이 되는 거야. 오태식이 민호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 시선에는 사람을 보는 시선이 아니라 마치 신발에 묻은 똥을 보는 것 같은 혐오감이 담겨 있었어요. 뭐라고요? 지금 우리 동생한테 뭐 하시는 거예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당황이 뒤섞인 떨림이었어요. 오태식은 지연을 힐끗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누나까지 와서 난리네. 이래서 엄마 아들들은 안 된다니까. 집에서 응석바디로 키워놓으니 군대 와서 이 모양이지. 그러더니 갑자기 테이블 위에 있던 도시락을 집어들었습니다. 지연이 새벽부터 정성껏 만든 그 도시락을요. 안 돼. 지연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오태식이 도시락을 민호의 얼굴에 그대로 쏟아부었거든요. 따뜻한 김치찜 국물이 민호의 이마와 뺨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빨간 김치 조각들이 머리카락에 엉겨붙었고 계란말이 부스러기가 코 주변에 붙었어요. 하얀 밥알들이 목을 따라 옷 속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누나가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사랑을 담아 만든 그 음식들이 바닥에 떨어져 흩어졌어요. 스테인리스 도시락통도 바닥에 떨어져 딸랑딸랑 굴러다니며 차가운 소리를 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민호의 반응이었습니다. 민호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얼굴에 국물이 흘러내리고 밥알이 붙어 있는데도 닦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피하지도 항의하지도 심지어 놀라지도 않았어요. 마치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닌 것처럼, 이미 이런 굴욕에 완전히 익숙해져 버린 것처럼 말입니다.
그 순간 지연은 깨달았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구나. 민호가 이미 이런 비인간적인 대우에 체념해 버렸구나. 아, 지연의 비명이 면회실 전체를 진동시켰습니다. 야, 이 미친놈아. 뭐 하는 거야? 지연이 오태식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헌병 2명이 바람처럼 들어왔어요. 마치 미리 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조용히 하세요. 헌병들이 지연을 붙잡았습니다. 한 명은 지연의 양팔을 뒤로 비틀며 잡고 다른 한 명은 앞을 막아섰어요. 지연은 몸부림쳤지만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오태식은 여전히 비웃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대면 네 동생군 생활 더 힘들어진다는 거 알아? 지금까지는 애들 장난이었는데 앞으로는 진짜 지옥을 보여줄 수도 있어.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협박이 담겨 있었어요. 오태식이 민호에게 다가가서 귓속말을 했습니다. 지연에게는 들리지 않는 작은 목소리였지만 민호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면회 끝. 헌병 중 한 명이 차가운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민호는 고개도 들지 못한 채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얼굴에는 여전히 국물과 밥알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참혹한 모습으로 끌려나가는 민호를 보며 지연은 온몸이 떨렸어요. 민호야, 민호야. 지연이 목이 터져라 부르짖었지만 민호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못했습니다. 뒤돌아볼 용기조차 없어 보였어요. 지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분노와 절망과 무력감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자신이 목숨을 걸고 키워온 소중한 동생이 그것도 자신의 눈앞에서 이런 끔찍한 굴욕을 당하는데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다는 현실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바닥에 흩어진 도시락 재료들을 바라보며 지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 반드시 이 일을 밝혀내서 민호를 구해내겠어. 그날이 지연에게는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단 1시간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민호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국물이 흘러내리던 그 참혹한 모습, 그리고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던 체념한 표정이요. 마치 이미 영혼이 죽어버린 것 같았던 그 눈빛이 지연의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새벽 4시쯤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도 민호가 나타났어요. 12살 때의 민호였는데 울면서 누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누나 도와줘. 나 무서워. 누나가 아니면 나는 어떡해. 꿈에서 깬 지연의 베개는 눈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아침 8시 지연은 바로 국방부 헬프콜에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벨이 울리는 동안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국방 헬프콜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상담원의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어딘가 형식적이었어요. 안녕하세요. 군대 내 가혹행위를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네, 말씀해 주세요. 지연이 어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오태식 상사가 도시락을 민호 얼굴에 쏟아부은 일, 민호의 변해버린 모습, 그리고 다른 가족들도 비슷한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까지. 1시간 가까이 통화했는데도 상담원의 반응은 미지근했어요. 네, 접수해 두겠습니다. 관련 부서에 전달한 후 조사를 거쳐 연락드리겠습니다. 언제쯤 연락 주실 수 있나요? 우리 동생이 지금도. 정확한 일정은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조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명백한 폭행이잖아요. 제가 직접 봤다고요. 네, 이해합니다. 최대한 빠르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원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마치 매뉴얼대로 읽는 것 같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지연은 허탈했습니다. 이게 끝일까?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될 일일까? 사흘이 지났지만 국방부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민호 부대의 행정보급관이라는 사람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강지연 씨죠? 강민호 일병의 누나시죠? 목소리부터가 불친절했습니다. 어딘가 으름장을 놓는 듯한 톤이었어요.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저는 양산부대 행정보급관 중사 김철수라고 합니다. 네. 무슨 일로? 괜히 나서시면 안 됩니다. 상대방이 지연의 말을 끊었어요. 민호가 군 생활만 더 힘들어져요. 군대는 원래 그런 곳이거든요. 뭐라고요? 지금 저한테 협박하시는 거예요? 협박이 아니라 충고입니다. 어머니들은 다 그래요. 아들 걱정에 호들갑을 떠는데 실제로는 별거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지연의 혈압이 올라갔습니다. 별거 아니라고요? 도시락을 얼굴에 쏟아붓는 게 별거 아니라고요? 그런 것도. 뭐 요즘 애들이 너무 약해서 그렇지 예전에는 그 정도는 훈육으로 봤어요. 훈육이라고요? 지연이 소리쳤습니다. 조용히 넘어가시는 게 서로에게 좋을 거예요. 이 일이 커지면 민호뿐만 아니라 지연 씨에게도 좋을 게 없어요. 저한테 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직장 생활이 힘들어질 수도 있고 뭐 그런 일들 있잖아요. 노골적인 협박이었습니다. 지금 저 협박하는 거죠? 아니에요. 그냥 현실적인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군대는 민간과 달라요. 함부로 덤비면 다쳐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지연은 온몸이 떨렸어요. 분노와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그날 오후 정말로 지연의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연아, 잠깐 사무실로 와봐. 김 과장의 목소리였는데 평소와 달리 차가웠어요. 사무실에 들어가니 김 과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과장의 이마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앉아봐. 네, 과장님. 김 과장이 한참 동안 지연을 바라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개인적으로 무슨 일이 있나? 집중이 안 되는 것 같던데. 그냥 가족 일로 좀 힘든 게 있어서요. 혹시 군대 관련된 일은 아니지? 지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과장님, 그걸 어떻게? 아, 그렇구나. 김 과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지연아, 내가 충고 하나만 해줄게. 괜히 큰 조직에 맞서지 마. 너만 손해야. 무슨 말씀이세요? 군대에 대들면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어. 개인한테는 너무 큰 상대거든. 그리고 김 과장이 말을 멈춘 후 조심스럽게 계속했어요. 회사로도 연락이 올 수 있어. 그러면 우리도 곤란해져. 회사로 연락이요? 그런 일들 있잖아. 군대는 인맥이 넓거든. 어디서 어떻게 압력이 들어올지 몰라. 협박이었습니다. 우회적이지만 명백한 협박이었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선에서 마무리해. 알겠지? 과장님, 하지만 우리 동생이. 동생 걱정하는 마음은 이해해. 하지만 현실을 봐야지. 너까지 문제 생기면 동생한테도 도움이 안 되잖아. 그날 저녁 지연은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얼마나 큰 조직인지, 얼마나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건지 실감이 났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민호를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이틀 후 지연은 면회소에서 만났던 다른 어머니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혹시 다른 아이들도 비슷한 일을 당하고 있는지 알아보려고요. 첫 번째로 연락한 김영희 씨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그런 얘기를 전화로 하기는 그렇고. 혹시 시간 되시면 직접 만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홍대 입구의 작은 카페에서 만난 김영희 씨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60대 초반의 여성으로 손등에 굵직한 핏줄이 붉어져 있었어요. 평생 고생하며 살아온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카페 구석진 자리에 앉은 김영희 씨가 주위를 살펴본 후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현우도 요즘 정말 이상해요. 어떻게 이상한데요? 전화할 때마다 울먹이는 소리가 나요. 그리고 말투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엄마 괜찮아. 걱정하지 마 이렇게 밝게 말했는데 지금은 엄마. 나 괜찮아 이런 식으로 말해요. 김영희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면회 갔을 때 얼굴 왼쪽에 멍이 크게 들어 있더라고요.
훈련하다가 넘어져서 그랬다고 하는데 그게 넘어져서 날 상처가 아니었어요. 어떤 상처였는데요? 마치 누가 주먹으로 때린 것 같은 상처였어요. 그리고 입술도 터져 있었고요. 지연의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혹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해준 적 있어요? 김영희 씨가 더욱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물에 머리를 집어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그리고 김영희 씨가 말을 멈췄어요. 너무 끔찍해서 말하기 어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말씀하세요. 우리가 함께해야 아이들을 구할 수 있어요. 담배꽁초 우린 물을 마시게 한대요. 그리고 개처럼 기어다니라고. 지연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민호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었구나. 두 번째로 만난 박순자 씨는 50대 후반의 여성이었어요. 첫 만남부터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카페 테이블에 앉자마자 갑자기 울음을 터뜨려서 다른 손님들이 쳐다볼 정도였어요. 우리 진수는 요즘 전화할 때마다 엄마 나 죽고 싶어라는 말만 해요. 박순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 번은 새벽 2시에 전화가 왔어요. 진수가 울면서 엄마 나 못 견디겠어. 정말 죽을 것 같아라고 하더라고요. 새벽 2시에요? 네,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밤새 화장실 청소를 시킨대요. 그것도 칫솔로 변기를 닦으라고. 박순자 씨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면회 와서 보니까 손목에 상처가 있더라고요. 자해한 것 같은. 우리 진수가 원래 그런 성격이 아닌데. 세 번째로 만난 이미숙 씨는 40대 초반으로 남편과 함께 왔습니다. 부부의 얼굴에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어요. 저희 현수는 지적장애가 경계선급으로 있어요. 이미숙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래서 더 걱정이 돼서. 혹시 그걸 이용해서 괴롭히는 건 아닌지. 이미숙 씨 남편이 주먹을 꽉 쥐며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개새끼들이 우리 아이 장애를 가지고 놀린다는 거예요. 바보 멍청이 이런 말을 하면서. 그리고 다른 애들 앞에서 바보 흉내를 내라고 시킨대요. 바보 흉내요? 네, 혀를 내밀고 침 흘리는 흉내를. 그리고 그걸 사진으로 찍는데요. 이미숙 씨가 눈물을 흘리며 계속했어요. 우리 현수가 전화해서 울면서 엄마 나 정말 바보야. 나 왜 이렇게 생겨났어? 나 때문에 엄마 아빠가 힘들지? 라고 물어봐요. 그 소리 들으면 정말 가슴이 찢어져요. 점점 더 많은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지연은 확신했습니다. 이건 개별적인 사건이 아니었어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가혹행위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족들은 두려워했어요. 혹시 우리가 나서면 애들이 더 당하는 건 아닐까요? 군대라는 게 워낙 무서운 곳이잖아요.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어떻게 상대해요? 괜히 건드렸다가 아이들만 더 고생하는 거 아닐까요? 지연이 이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가만히 있어도 우리 아이들이 당하고 있어요. 아니,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질 거예요. 하지만 지연 씨 너무 위험해요. 회사에서도 그런 얘기 들었다면서요. 위험하더라도 해야 해요. 우리가 아니면 누가 우리 아이들을 구하겠어요? 아이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받고 있어요. 지연의 간절한 호소에 가족들이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들을 정리해서 함께 신고해봐요. 혼자서는 묻힐 수 있지만 여러 명이 함께하면 달라질 거예요. 그렇게 10명의 가족이 모였습니다. 모두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첫 번째 모임에서 각자의 증언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김영희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우리 현우는 물에 머리를 여러 번 집어넣어줬어요. 숨을 못 쉬어서 기절할 뻔했다고. 그리고 담배꽁초 우린 물을 강제로 마셨어요. 박순자 씨가 눈물을 흘리며 두 번째로 증언했습니다. 우리 진수는 개처럼 네 발로 기어다니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른 병사들 앞에서 개 소리를 내야 했대요.
밤에는 잠을 못 자게 하고 화장실 청소를 시켰어요. 이미숙 씨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세 번째 증언을 했습니다. 우리 현수는 지적장애를 이유로 지속적인 모욕을 당했어요. 바보 멍청이라고 부르며 바보 흉내를 내라고 시켰대요. 그리고 그걸 사진으로 찍어서 다른 애들에게 보여줬어요. 하나하나 증언이 쌓여갔습니다. 그 내용들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참혹했어요. 밤에 잠을 못 자게 해요. 계속 얼차려를 시키거나 청소를 시켜요. 옷을 벗기고 사진을 찍어서 협박해요. 음식을 바닥에 버리고 주워 먹으라고 해요. 화장실 물을 마시라고 해요. 증언들을 들으며 지연은 온몸이 떨렸어요. 민호도 이런 끔찍한 일들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거든요.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연의 휴대폰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혹시 강지연 씨세요? 젊은 남자 목소리였어요. 20대 초반으로 들렸습니다.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저는 민호와 같은 중대에서 복무하고 있는 병사입니다. 익명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지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지금 상황이 정말 심각해요. 민호만 당한 게 아니에요. 저희 중대 전체가 완전히 지옥이에요. 제보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물에 머리 집어넣는 건 거의 매일이고 담배꽁초 물 마시게 하고 동물 흉내 내게 하고 그리고 더 심한 것도 있어요. 더 심한 게 뭐예요? 성적 수치심을 주는 일들이요. 옷을 벗기고 사진을 찍는다거나 서로 성기를 만지라고 시킨다거나. 지연은 온몸이 떨렸어요. 왜 지금까지 아무도 신고하지 않았어요? 무서워서요. 신고하면 더 당한다고 협박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래요. 예전에 신고한 애가 있었는데 그 애는 정말 끔찍하게 당했어요. 결국 정신병원에 입원했어요. 증거는 없어요? 제보자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있어요. 저희끼리 몰래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들이. 그리고 간부들 대화 녹음한 것도.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저희에게 줄 수 있어요? 네, 하지만 정말 조심해서 해야 해요. 들키면 저도 죽을 수 있거든요. 말 그대로요. 며칠 후 제보자가 USB에 담아서 전해준 자료들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병사들이 무릎 꿇은 채 얼굴을 맞는 사진, 물에 머리가 완전히 잠긴 채 고통스러워하는 동영상, 그리고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간부들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이었어요. 이놈들 죽여도 아무도 모를 거야. 오태식 상사의 목소리가 녹음 파일에서 흘러나왔어요. 어차피 애들 부모들도 뭘 모르잖아. 신고해봤자 묻힐 거고. 약한 놈들은 이렇게 해야 정신 차린다. 사람 대접해 주니까 개판이 되는 거야. 또 다른 목소리도 들렸어요. 유명해지고 싶냐? 이 정도 일로 날리냐? 박경철 대대장의 목소리였습니다. 군대는 원래 이런 곳이야. 적응 못하는 놈들은 그냥 죽든지 미치든지 해야지. 결정적인 증거들이 확보된 거였어요. 지연은 이 자료들을 보고 나서 확신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고, 반드시 이 일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요. 바로 그때 한 명의 기자가 지연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혹시 강지연 씨세요? 저는 서울방송 탐사보도팀 최미경 기자라고 합니다.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최미경 기자는 30대 후반의 여성으로 첫 만남부터 예리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키는 중간 정도였지만 어깨를 쭉 펴고 당당하게 걸어오는 모습에서 강인한 의지가 느껴졌어요. 눈빛에는 진실을 파헤치겠다는 집념이 가득했고 입덧에는 세상의 부조리에 맞서 싸워온 흔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강남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만난 최미경은 노트북과 녹음기, 그리고 두꺼운 파일들을 테이블 위에 차례로 올려놓았어요.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무기를 점검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최미경의 첫 마디였어요. 목소리에는 10년 넘게 탐사 보도를 해온 기자의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구조적 폭력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취재한 바로는 이런 일이 전국 여러 부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철저하게 은폐되거나 축소되어 왔죠. 지연은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드디어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해주는 전문가를 만났다는 안도감이 밀려왔거든요. 최미경이 노트북을 열자 화면에는 전국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곳곳에 빨간 점들이 찍혀 있었어요. 이 빨간 점들이 가혹행위 의혹이 제기된 부대들이에요. 지난 3년 동안 제가 추적한 것들이죠. 이렇게 많다고요? 지연이 놀라며 물었어요. 화면에는 전국에 걸쳐 수십 개의 빨간 점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해수사단에서는 20살 병사가 자살했어요. 유서에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나를 짐승처럼 다룬 그들을 용서할 수 없다라고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부대에서는 개인적인 고민 때문이라고 발표했죠. 최미경이 다른 사례를 보여줬어요. 부대에서는 병사가 심각한 정신분열증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했어요. 의사 소견서에는 극심한 트라우마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라고 명시되어 있었는데 역시 개인적인 문제로 처리됐어요. 지연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럼 다 묻혀버린 거예요? 네, 대부분이요. 가족들이 처음에는 항의하고 진상규명을 요구하지만 결국 포기하게 돼요. 너무 큰 조직이고 권력이 막강하니까요. 최미경이 또 다른 파일을 열었어요. 다른 부대에서는 22살 병사가 면회온 어머니에게 엄마, 나 여기서 죽을 것 같아라고 울면서 말했대요. 하지만 그 어머니는 결국 포기했어요. 협박 때문에요. 협박이요? 네, 다른 자녀들 취업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협박을 받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집 큰아들이 대기업 입사시험에서 최종 면접까지 갔다가 떨어졌어요. 이상하게도요. 최미경의 설명을 들으며 지연은 소름이 돋았어요. 이게 정말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일인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지연 씨는 다르네요. 최미경이 지연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직접 증거를 확보하셨잖아요. 그것도 영상으로요. 게다가 내부 제보자까지 있고 다른 피해자 가족들과도 연대했고요. 이 정도면 충분히 세상에 알릴 수 있어요. 지연이 촬영한 동영상을 본 최미경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화면 속에서 오태식이 도시락을 민호 얼굴에 쏟아붓는 장면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이건 정말 충격적이네요. 면회실에서, 그것도 가족이 보는 앞에서 이런 일이. 최미경이 동영상을 반복해서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한 장면만으로도 충분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것들이에요. 최미경이 제보자가 전해준 자료들을 살펴봤어요. 간부들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을 들어보더니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이건 결정타네요. 죽여도 아무도 모를 거야, 유명해지고 싶냐, 이런 발언들. 이걸로 완전히 끝장낼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걱정되는 건 혹시 민호나 다른 아이들이 더 위험해지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타이밍이 중요해요. 최미경이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게 동시에 터져야 해요.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언론보도, 시민단체 성명, 국정감사 요구까지. 한꺼번에 터뜨려서 은폐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가요? 가능해요. 하지만 준비가 철저해야 해요. 특히 더 많은 피해자 가족들과 연대하는 게 중요해요. 며칠 후 지연은 최미경과 함께 다른 피해자 가족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김영희 씨를 처음 만났을 때는 여전히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카페 구석진 자리에서 김영희 씨는 계속 주위를 둘러보며 불안해했어요. 지연 씨, 기자까지 나서면 너무 커지는 거 아닐까요? 우리 현우가 더 당할까 봐. 어머님, 지금 가만히 있어도 현우가 당하고 있잖아요. 지연이 간절하게 말했어요. 이 기자님 말로는 다른 부대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많았는데 가족들이 포기해서 그냥 묻혔다고 해요. 우리까지 포기하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최미경이 김영희 씨에게 다가가서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지금까지 이런 사건들을 많이 취재해봤는데 가해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언론 보도예요. 세상에 알려지는 걸 제일 무서워해요. 하지만 보복이
그래서 한꺼번에 대규모로 터뜨리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하나씩 건드리면 쉽게 은폐할 수 있지만 전체가 동시에 움직이면 어쩔 수 없어요. 김영희 씨가 고민 끝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우리 현우를 위해서라도 해봐야겠어요. 박순자 씨는 더 적극적이었어요. 최미경을 만나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기자님, 정말 이 일을 세상에 알려주실 거예요? 우리 진수가 매일 죽고 싶다는 말을 하는데. 네, 반드시 알릴 거예요. 그리고 가해자들을 처벌받게 할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하겠어요. 증언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이미숙 씨 부부도 즉시 동참하기로 했어요. 우리 현수는 지적장애가 있어서 더 취약해요. 이런 아이들을 보호해주지 못하면 누가 보호하겠어요? 이미숙 씨 남편이 주먹을 꽉 쥐며 말했어요. 그 개새끼들 반드시 처벌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10명의 가족이 모두 뭉쳤습니다. 최미경의 주도로 체계적인 준비 작업이 시작됐어요. 가장 중요한 건 정확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거예요. 최미경이 노트북을 열며 말했어요. 감정적인 표현보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들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해요. 집단 탄원서 작성 과정에서 더 많은 끔찍한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김영희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했어요. 현우가 말하길 물에 머리를 집어넣을 때 진짜 죽을 줄 알았대요. 숨을 완전히 못 쉬어서 눈앞이 깜깜해졌다고. 그리고 정신을 잃을 뻔했는데 그때 간부가 머리를 끌어올렸대요. 그러면서 아직 안 죽었네 이렇게 말했다고. 박순자 씨의 증언은 더욱 참혹했어요. 우리 진수는 밤에 잠을 거의 못 잔대요. 11시에 취침이지만 12시만 되면 깨워서 화장실 청소를 시켜요. 그것도 칫솔로 변기를 닦게 하고 조금이라도 더러운 부분이 있으면 혀로 하르라고 했대요. 이미숙 씨의 증언은 가슴을 찢어 놓았어요. 우리 현수는 다른 애들 앞에서 바지를 벗고게 흉내를 내야 했어요. 내 발로 기어다니면서 개소리를 내고 혀를 내밀고 침을 흘리고. 그걸 동영상으로 찍어서 너 같은 바보는 이래야 한다고 했대요. 하나하나 증언을 정리하다 보니 패턴이 보였어요. 이들이 사용하는 방법이 체계적이에요. 최미경이 분석했어요. 신체적 폭력, 정신적 모욕, 성적 수치심 유발, 수면 박탈. 이건 고문 기법이에요. 사람의 정신을 완전히 파괴하는 체계적인 방법들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부 제보자가 추가 연락을 해온 거예요. 이번에는 다른 병사도 함께였어요. 저희가 더 많은 증거를 모았어요. 익명의 제보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실명으로도 증언할 용의가 있어요. 새로 전달받은 자료들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간부들이 병사들을 발로 차면서 죽어라, 개새끼야라고 소리치는 동영상, 담배꽁초 우린 물을 강제로 마시게 하면서 이게 바로 너희 수준에 맞는 음료수다라고 말하는 장면,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간부들끼리 나눈 대화를 녹음한 새로운 파일이었어요. 이 새끼들 완전히 길들였어. 이제는 뭘 시켜도 해. 사람 취급 안 하니까 좋더라. 예전에는 이것저것 따지던 놈들이 이제는 완전히 순해졌어. 혹시나 해서 가족들한테도 경고 보냈어. 괜히 나서면 큰일 난다고. 군대는 우리가 왕이야. 여기서는 우리 말이 법이거든. 이런 대화들이 적나라하게 녹음되어 있었어요. 최미경 기자가 이 자료들을 받아본 후 바로 연락을 해왔어요. 지연 씨, 이제 모든 준비가 완료됐어요. 최미경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국가인권위원회에 직권조사를 요청할 거고 동시에 저희 방송사에서도 특별기획 다큐멘터리로 제작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시민단체들과도 연대해서 대규모 성명을 발표할 거예요. 정말 될까요? 정말로 세상이 바뀔까요? 될 거예요. 아니, 반드시 되게 만들 거예요. 최미경의 목소리에는 10년 넘게 권력의 부조리와 싸워온 기자의 신념이 담겨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이런 일들이 묻히지 않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모두 알게 될 거예요.
드디어 진실을 세상에 알릴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2025년 6월 15일 오전 9시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결정 소식이 각 언론사에 동시에 배포되었습니다. 같은 시간 최미경 기자의 특별기획 기사가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에 올라갔어요. 면회실에서 벌어진 충격적 가혹행위. 어머니가 직접 촬영한 영상 최초 공개. 기사가 올라간 지 10분도 안 되어 조회수가 10,000 건을 넘어섰어요. 30분 후에는 10만 건, 1시간 후에는 50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댓글도 폭발적으로 쏟아졌어요. 이게 진짜 대한민국 군대냐? 완전히 충격이다. 도시락을 얼굴에 쏟아붓다니.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 저 상사 얼굴 공개하고 신상 털어야 한다. 피해자 가족들 정말 대단하다. 나라면 포기했을 것 같은데. 우리 아들도 내년에 군대 가는데 이런 일 당할까봐 무서워진다. 군대 완전히 뜯어고쳐야 한다. 기사에 첨부된 지연의 영상을 본 네티즌들의 반응은 분노 그 자체였어요. 진짜 개같은 새끼들이네. 저런 놈들이 간부라니. 저 병사 표정 봐라. 완전히 포기한 표정이잖아.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정말 가슴이 아프다. SNS에서도 이 사건이 실시간 트렌드에 올랐습니다. 해시태그 면회실 가혹행위, 해시태그 군인권개혁, 해시태그 도시락 사건 등의 해시태그가 연이어 급상승했어요. 한편 부대는 완전히 발칵 뒤집혔습니다. 박경철 대대장이 급히 간부 회의를 소집했어요. 회의실 문이 닫히자마자 박경철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박경철이 회의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소리쳤어요. 50대 중반의 그는 지금까지 모든 일을 완벽하게 통제해왔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런 거대한 폭풍이 몰아친 거였어요. 대대장님, 저희도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오태식 상사가 당황한 목소리로 변명했어요. 평소에 거들먹거리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다고? 그럼 지금까지 뭘 한 거냐? 박경철이 목청을 높였어요. 가족들한테도 경고했고 신고 들어온 것도 무마시켰다고 했잖아. 그런데 갑자기 언론이 개입하고 인권위까지. 언론이 개입했다고? 어느 언론사야? 서울방송입니다. 최미경이라는 기자가. 박경철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그 방송은 권력에 굴복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 언론사였고 최미경은 그 중에서도 가장 공격적인 탐사보도 기자였거든요. 이거 정말 큰일 났구나. 다른 간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대대장님, 지금 포털 사이트에서 난리예요. 조회수가 100만을 넘었어요. 100만이라고? 박경철이 급히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화면에는 자신과 관련된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유명해지고 싶냐 발언한 대대장의 정체. 조직적 은폐 지시한 박경철 대대장 논란. 부하들과 죽여도 모를 것 대화 나눈 간부들. 이런 젠장. 박경철이 욕설을 내뱉었어요. 같은 시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들이 부대에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1팀장 이현수입니다. 조사팀장은 50대 초반의 남성으로 인자한 인상이었지만 눈빛만은 예리했어요. 오랜 경험으로 다져진 전문가의 기운이 물씬 풍겼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박경철이 식은땀을 흘리며 물었어요. 부대 내 조직적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직권조사를 위해 왔습니다. 조사팀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인권침해라고 하시면 구체적으로 어떤? 집단 가혹행위, 성적 수치심 유발, 신체적 폭행, 그리고 조직적 은폐 시도에 관한 사안입니다. 조사팀장이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어요. 피해자 11명의 진술서 가해, 간부들의 대화 녹음 파일, 그리고 가혹행위 현장을 담은 동영상 자료까지 모두 확보하고 있습니다. 박경철은 다리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어요. 혹시 오해가 있는 것은 아닌지. 저희 부대에서는 그런 일이. 오해라고 하셨나요? 조사팀장이 태블릿을 꺼내서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지연이 촬영한 면회실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오태식이 도시락을 민호 얼굴에 쏟아붓는 장면, 그리고 바닥에 무릎 꿇게 하고 발로 차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어요. 이것도 오해입니까? 조사팀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오태식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건 훈육 차원에서. 훈육이라고 하셨나요? 조사팀장이 이번에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이놈들 죽어도 아무도 모를 거야. 오태식 자신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이것도 훈육입니까? 조사팀장의 추궁에 오태식은 더 이상 대답할 수 없었어요. 이어서 박경철의 목소리도 재생되었어요. 유명해지고 싶냐? 이 정도 일로 난리냐? 군대는 원래 이런 곳이야. 적응 못하는 놈들은 그냥 죽든지 미치든지 해야지. 박경철이 병사들을 협박하고 모욕하는 목소리가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대대장님, 이 발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조사팀장의 질문에 박경철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한편 TV 뉴스에서도 이 사건을 긴급 속보로 다뤘습니다. 부대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집단 가혹행위 사건이 사회 전체를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에는 분개함이 역력히 드러나 있었어요. 특히 면회 중인 가족이 보는 앞에서도 이런 비인간적인 행위가 벌어졌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김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장 기자가 부대 앞에서 리포트를 시작했어요. 지금 저 뒤쪽이 문제의 부대입니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들이 들어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시민들의 분노도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메라가 부대 앞에 모인 시민들을 비췄어요. 피켓팅을 든 사람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군대 개혁, 군대 개혁, 가해자 처벌, 가해자 처벌, 우리 아들 보호, 우리 아들 보호. 국방부에서도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사건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말했어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엄중 처벌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서겠습니다. 하지만 네티즌들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또 립서비스네. 맨날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기만 해. 진짜 바뀔 거라고 믿는 사람 있나? 보여주기식 처벌 몇 명 하고 끝날걸.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워낙 충격적인 영상과 증거들이 공개되어서 흐지부지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정치권에서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런 반인권적 행위가 국군에서 벌어졌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당 대표가 긴급 성명을 발표했어요. 국정감사를 통해 이 문제를 철저히 파헤치겠습니다. 야당도 가세했어요. 이것은 개별 부대의 일탈이 아닌 구조적 문제입니다. 군 전체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연대 제시도 재개속 편집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군인권센터 참여연대, 경실련 등 주요 시민단체 20개가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시민단체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말했어요.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군대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더 이상 이런 야만적 행위를 방치할 수 없습니다. 한편 부대 내부에서는 은폐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박경철 대대장이 긴급히 간부들을 불러 모았어요. 지금부터 모든 관련 자료를 폐기해. 문서든 사진이든 뭐든 간에 흔적을 남기면 안 돼. 하지만 대대장님, 이미 언론에 다 나간 상태인데. 그래도 추가 증거가 나오면 안 되잖아. 박경철이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그리고 병사들 입단속 제대로 해. 기자들이나 조사관들이 개별 면담 요청하면 절대 응하지 말라고 해. 대대장님, 하지만 이미 실명으로 증언하겠다는 병사들이 있어서. 뭐라고? 누가? 김상훈 일병이랑 박민수 일병입니다. 얘들이 처음 제보한 애들인 것 같아요. 박경철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어요. 그 새끼들 당장 불러.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김상훈 일병과 박민수 일병은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와 언론사에 연락을 취한 상태였거든요. 그날 저녁 최미경 기자의 심층 보도가 방송되었습니다. 양산부대 가혹행위 사건 조직적 은폐 정황까지 드러나 최미경이 스튜디오에 앉아 카메라를 응시했어요. 취재 과정에서 확인된 바로는 이번 가혹행위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폭력이었습니다. 화면에 간부들의 대화 녹음 내용이 자막으로 나타났어요. 이 새끼들 완전히 길들였어. 사람 취급 안 하니까 좋더라. 군대는 우리가 왕이야 등의 발언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범죄라는 인식조차 없었습니다. 최미경이 계속 보도했어요. 더욱 심각한 것은 피해자 가족들이 신고했을 때의 대응입니다. 화면에 지연과의 인터뷰 영상이 나왔어요. 부대에서는 저한테 전화를 걸어서 괜히 나서면 동생만 더 힘들어진다. 직장 생활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협박했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회사에서도 연락이 와서 군대에 맞서지 말라고 경고받았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최미경이 다시 카메라를 바라봤어요. 이처럼 가해자들은 폭력 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그것을 은폐하기 위한 조직적인 협박과 회유까지 자행했습니다. 방송이 끝나자 시청자들의 반응이 폭발했어요. 진짜 개빡치네. 저런 놈들이 우리나라 군대를 지키고 있다니. 가족들한테까지 협박하다니. 이건 조폭이지 군대가 아니야. 완전히 뜯어고쳐야 한다. 이런 조직은 존재할 가치가 없어. 이제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다음 날 윤상혁 대령이 지연에게 연락을 해왔어요. 윤상혁은 50대 후반의 남성으로 그 부대의 참모장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소극적이었지만 사건이 이렇게 커지자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한 거였어요. 강지연 씨죠?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윤상혁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다음 날 카페에서 만난 윤상혁 대령의 얼굴에는 깊은 후회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 일로 며칠째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상혁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군에 25년 동안 있으면서 이런 부끄러운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다고요? 지연이 의심스럽게 물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훈련 과정에서의 사고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윤상혁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박 대대장이 요즘 애들이 너무 약해서 조금 세게 훈련시킨다고 했거든요. 저도 그런가 보다 했고. 그런데 왜 지금 와서? 조사 과정에서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윤상혁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녹음 파일들을 듣고 정말 충격이었어요. 제가 군복을 입고 있으면서도 이런 일을 막지 못했다는 게. 윤상혁이 고개를 숙였어요. 지연 씨와 민호 씨 그리고 다른 모든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사과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분노가 남아 있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상혁이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어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사실을 정리해서 조사기관에 제보하겠습니다. 파일 안에는 부대 내부의 은폐 과정, 상급 부대의 지시사항, 그리고 다른 유사한 사례들까지 자세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이건 부대 내부 문서들이네요. 지연이 놀라며 말했어요. 네, 이걸로 조직적 은폐 시도를 입증할 수 있을 겁니다. 윤상혁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다른 부대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지연은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분노도 있었지만 이렇게라도 진실을 밝히려는 윤상혁의 양심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이제라도 진실을 말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군은 이런 분들의 용기로 바뀌는 겁니다. 윤상혁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연 씨 같은 가족들이 있어서 우리가 정신을 차릴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결정적인 내부 증거까지 확보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가해자들이 숨을 곳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2025년 8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호 법정. 방청석에는 피해자 가족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습니다.
지연도 그중 한 명이었어요. 손에는 민호의 사진을 꼭 쥐고 있었고 옆자리에는 김영희 씨와 박순자 씨, 이미숙 씨 부부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오태식 상사가 피고석에 앉았어요. 예전에 거들먹거리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수척해진 얼굴에는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이 무죄라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피고인 오태식 기립하십시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을 가득 채웠어요. 장엄하면서도 위험이 느껴지는 목소리였습니다. 오태식이 떨떠름한 표정으로 일어섰어요. 검사가 기소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은 2025년 3월 15일 오전 10시경 양산부대 면회실에서 강민호 일병에게 음식물을 얼굴에 쏟아붓고 신체를 폭행했으며 하나하나 읽어 내려가는데 그 내용이 너무 참혹했어요.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기간 동안 김현호 일병, 박진수 일병, 이현수 일병 등에게 물고문, 성적 수치심 유발, 인격 모독 등의 가혹 행위를 지속적으로 가했으며 검사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어요. 오태식의 변호인이 일어섰어요. 40대 중반의 남성으로 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재판장님, 이는 정당한 군사훈련의 일환이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악의가 없었습니다. 정당한 훈련이라고 하셨나요? 검사가 즉시 반박했어요. 면회실에서 가족이 보는 앞에서 음식물을 얼굴에 쏟아붓는 게 훈련입니까? 변호인이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그건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화가 났다고 해서 폭행이 정당화됩니까? 검사의 추궁에 변호인은 말문이 막혔어요. 이때 지연이 촬영한 동영상이 법정에서 재생되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민호가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오태식이 도시락을 민호 얼굴에 쏟아붓는 장면이 생생하게 재현되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거렸어요. 몇몇 어머니들은 울음을 터뜨렸고 아버지들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것이 훈련입니까? 검사가 오태식을 직시하며 물었어요. 오태식은 여전히 부인했어요. 그건 그냥 교육적 차원에서. 교육적 차원이라고요? 검사가 이번에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이놈들 죽어도 아무도 모를 거야. 오태식 자신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약한 놈들은 이렇게 해야 정신 차린다. 또 다른 녹음도 재생되었어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이것도 교육입니까? 검사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오태식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이어서 피해자들의 증언이 시작되었습니다. 민호가 증인석에 섰어요. 여전히 마른 체격이었지만 예전보다는 많이 회복된 모습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체념이 아닌 의지가 보였거든요. 피해자 강민호 일병 선서하십시오. 민호가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했어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을 선서합니다. 검사가 질문을 시작했어요. 피고인으로부터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3월 15일 면회 때 누나가 가져온 도시락을 제 얼굴에 쏟아부었습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그리고 바닥에 무릎 꿇게 하고 발로 찼습니다. 누나가 보는 앞에서요. 그 외에도 다른 가혹행위가 있었나요? 네, 거의 매일이었습니다. 민호가 용기를 내어 계속 말했어요. 물에 머리를 집어넣었고 담배꽁초 우린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개처럼 기어다니라고 했어요. 언제부터 이런 일이 시작되었나요? 입대한 지 한 달 후부터요. 처음에는 단순한 얼차려인 줄 알았는데 점점 심해졌어요. 민호의 증언이 계속되었어요. 밤에 잠을 못 자게 했어요. 계속 청소를 시키거나 얼차례를 시켰어요. 그리고 민호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검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옷을 벗기고 사진을 찍었어요. 이런 사진이 있으니까 절대 신고하지 말라고 했어요.
방청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어요. 오태식의 변호인이 일어섰어요. 증인께서는 혹시 피고인에게 개인적인 원한이 있지 않습니까? 원한이요? 민호가 되물었어요. 네, 혹시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아서 지적을 받은 적은 없나요? 저는 훈련을 열심히 했습니다. 민호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설사 제가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런 가혹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변호인이 당황했어요. 민호의 대답이 예상보다 확신에 차 있었거든요. 다른 피해자들도 차례로 증언했어요. 김현우 일병이 증언석에 섰습니다. 저는 물에 머리를 집어넣어지는 일을 수십 번 당했습니다. 김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숨을 못 쉬어서 정말 죽을 줄 알았어요. 눈앞이 깜깜해지고 의식을 잃을 뻔했는데 그때 머리를 끌어올리면서 아직 안 죽었네라고 말했어요. 박진수 일병도 증언했어요. 개처럼 기어다니라고 해서 네 발로 기어다니며 개 소리를 내야 했습니다. 박진수가 울먹이며 계속했어요. 다른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그런 일을 당했는데 지금도 그 기억 때문에 악몽을 꿔요. 이현수 일병의 증언은 더욱 가슴 아팠어요. 저는 지적장애가 있는데 그걸 빌미로 계속 놀렸어요. 이현수가 천천히 말했어요. 바보 멍청이라고 부르며 바보 흉내를 내라고 시켰어요. 그리고 그걸 사진으로 찍어서 다른 병사들에게 보여줬어요. 하나하나의 증언이 쌓여갔어요. 그 내용들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굴욕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들이었습니다. 오태식의 변호인은 계속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이는 군대의 특수한 환경에서 비롯된 일입니다. 피고인도 상급자의 압박을 받고 있었고, 하지만 검사의 반박은 강력했어요. 그렇다면 왜 다른 간부들은 이런 일을 하지 않았나요? 같은 환경에서도 인간적으로 병사들을 대한 간부들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다른 간부들의 증언도 있었어요. 저는 같은 부대에 있었지만 이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한 중사가 증언했어요. 훈련은 엄하게 할 수 있지만 인격을 무시하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박경철 대대장의 차례였어요. 박경철이 피고석에 앉았을 때 그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예전의 위풍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수척하고 초췌한 얼굴만 남아 있었어요. 피고인 박경철 피해자들에게 유명해지고 싶냐고 말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검사가 질문했어요. 그건 아이들이 오해한 것 같습니다. 박경철이 변명했어요. 오해라고 하셨나요? 검사가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유명해지고 싶냐? 이 정도 일로 난리냐? 군대는 원래 이런 곳이야. 적응 못하는 놈들은 그냥 죽든지 미치든지 해야지. 박경철 자신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이것도 오해입니까? 검사의 추궁에 박경철은 더 이상 대답할 수 없었어요. 방청석의 지연이 참다 못해 일어섰어요. 재판장님. 지연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우리 동생이 뭘 잘못했다고 저런 끔찍한 일을 당해야 했어요. 방청석에서는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판사가 질서를 유지하려 했지만 다른 가족들도 함께 일어섰어요. 우리 아이들이 무슨 죄를 지었나요? 저 사람들 다 감옥에 보내주세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됩니다. 법정이 잠시 술렁거렸지만 그 목소리들에는 절절한 호소가 담겨 있었어요. 최종 변론에서 검사가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재판장님,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닙니다. 검사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조직적이고 구조적인 폭력입니다. 피해자들은 국가를 위해 군복무를 하러 간 건데 오히려 국가의 이름으로 인권을 유린당했습니다. 검사가 계속 말했어요. 이런 반인권적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 변호인은 여전히 변명에 급급했어요. 피고인들의 행위는 잘못되었지만 이는 잘못된 군 문화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개인만을 처벌할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바꿔야. 하지만 누구도 그 변명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며칠 후 운명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오태식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피고인 박경철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지연도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각각 5천만 원씩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 판사가 계속 판결을 읽어 내려갔어요. 이번 사건은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벌어진 심각한 인권침해 사건입니다.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 군복무를 하는 젊은이들이 이런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드디어 정의가 실현된 순간이었습니다. 판결이 내려진 뒤 몇 주 후 윤상혁 대령이 지연을 찾아왔습니다. 서울 중구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만난 윤상혁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의 군인다운 각진 인상 대신 어딘가 부드럽고 인간적인 면이 느껴졌습니다. 강지연 씨, 정말 죄송합니다. 윤상혁이 자리에 앉자마자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군복을 입고 있으면서도 이런 끔찍한 일을 막지 못했습니다. 지연 씨와 민호 씨 그리고 다른 모든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지연은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분노도 남아 있었지만 이렇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에서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늦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사과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과로는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윤상혁이 가방에서 두꺼운 자료를 꺼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군에 걸친 인권교육 시스템을 만들고 신고체계도 완전히 개편할 예정입니다. 자료 속에는 구체적인 개선 방안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독립적인 군 인권보호관 제도, 익명신고 시스템, 정기적인 인권 점검 등등. 정말로 바뀔 수 있을까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바뀔 거예요. 아니, 바꿔야 해요. 윤상혁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군은 지연 씨 같은 가족들의 용기로 바뀌는 겁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한편 민호는 명예전역 후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심리치료를 꾸준히 받은 덕분에 많이 회복되었어요. 처음에는 악몽에 시달리고 사람들을 피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밝아졌습니다. 누나, 미안해. 어느 날 민호가 갑자기 사과했어요. 뭘 미안해해? 누나가 나 때문에 고생했잖아. 그리고 처음에 말리려고 했을 때 말 안 들어서. 바보, 누나는 괜찮아. 너만 건강하면 돼. 지연이 민호의 손을 잡았어요. 예전처럼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이었습니다. 누나 덕분에 살았어. 누나가 포기하지 않아서 내가 여기 있는 거야. 민호의 목소리에는 고마움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도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몇 달 후 민호는 대학 입학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원래 꿈이었던 사회복지학과를 목표로 했습니다. 자신과 같은 피해자들을 도우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거든요. 누나, 나 꼭 대학 가서 사회복지사 될 거야. 그래서 군대에서 고통받는 사람들 도울 거야. 이미 충분히 훌륭해. 그 어려운 일을 견뎌냈고 법정에서 용기 있게 증언했잖아. 지연이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예전처럼 부드럽고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한편 지연은 다른 피해자 가족들과 함께 군 인권 가족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비슷한 피해를 당한 가족들이 서로 위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거였어요. 김영희 씨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우리가 겪은 일을 다른 가족들이 겪으면 안 되잖아요. 김영희 씨가 말했어요. 우리 현우도 많이 좋아졌어요. 요즘은 전화할 때마다 밝게 웃어요. 박순자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진수가 어제는 엄마, 나 이제 괜찮아.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 소리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이미숙 씨 부부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우리 현수가 이제는 자신감을 되찾았어요. 엄마, 나도 다른 사람들 도울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가족 모임에서는 정기적으로 다른 부대들의 상황도 점검했어요. 혹시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지 감시하는 거였죠.
사단에서 의심스러운 사건이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어요. 한 회원이 보고했어요. 바로 조사해봐야겠어요. 지연이 답했어요. 이제는 우리가 먼저 나서야 해요.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미경 기자도 계속해서 후속 보도를 했습니다. 부대 사건 이후 군 인권 상황 개선됐나? 최미경이 후속 보도를 위해 여러 부대를 취재했어요. 확실히 달라진 것 같아요. 한 병사가 익명으로 증언했어요. 예전에는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했는데 이제는 신고할 수 있는 곳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간부들도 조심스러워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었어요. 여전히 은밀한 가혹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곳들이 있어요. 최미경이 지연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달라요. 이제는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길이 생겼거든요. 국방부에서도 대대적인 개혁에 나섰습니다. 새로 부임한 국방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개혁 방안을 발표했어요. 군 인권보호관 제도를 신설하고 모든 부대의 인권교육을 의무화하겠습니다. 장관의 발표였어요. 그리고 가혹행위 신고 시스템을 완전히 개편해서 익명으로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여전히 숨어있는 문제들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적어도 시작은 된 거였어요. 1년 후 지연과 민호는 그 부대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목적으로요. 새로 부임한 부대장이 그들을 맞았습니다. 30대 후반의 젊은 대령으로 얼굴에는 진정성이 가득했어요. 이번에 새로 개선된 면회실과 인권교육장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초대했습니다. 새로운 면회실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밝고 쾌적했고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벽면에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면회실이라는 문구가 걸려 있었어요. 이제는 절대로 예전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부대장이 자신 있게 말했어요. 모든 면회는 녹화되고 인권보호관이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면회실에서는 다른 가족들이 환하게 웃으며 자녀들과 만나고 있었습니다. 예전의 음산하고 무서운 분위기는 완전히 사라져 있었어요. 한 어머니가 아들에게 도시락을 건네고 있었어요. 아들은 맛있게 먹으며 어머니와 즐겁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평범한 가족 식사 같았어요. 지연은 그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면회실이 되었구나. 민호도 미소를 지었어요. 누나, 이제 정말 달라졌네. 다른 가족들은 우리 같은 고통을 겪지 않을 거야. 그래, 정말 다행이야. 강지연과 강민호 남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이들이 시작한 변화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더 이상 면회실에서 도시락이 얼굴에 쏟아지는 일은 없습니다. 더 이상 가족 앞에서 자녀가 굴욕을 당하는 일도 없고요. 민호는 대학에 진학해서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있어요. 자신과 같은 피해자들을 돕겠다는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연은 군 인권단체에서 활동하며 다른 가족들을 도우고 있고요. 강지연의 작은 용기가 거대한 변화의 시작이 되었듯이 여러분의 작은 관심도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군대는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이 성장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두려움 속에서 숨죽이며 견뎌야 할 곳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존중받으며 나라를 지키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곳이어야 하죠. 그런 군대를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강지연과 민호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감동스러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